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공유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과연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봅니다. 요즘 아재 개그 모르면 대화에 끼기도 어렵죠. 아재가 대세인 요즘 4050 세대가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유냐 공유냐 공통되게 쓰이는 글자 유, 바로 있을 유자인데요. 뭐가 있어야 소유든 공유든 할 수 있을 겁니다.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빠르고 또 중요한 경제 뉴스들만 전해드리는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재채기하면 주변 국가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7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 건강하다,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세 도피처로 유명세를 탄 파나마, 이곳에 설립된 유령 회사에 대해 각국이 함께 공조를 통해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정부의 전망치 안에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6.7%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분기 국내 총생산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나 6.7%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전문가 예상치, 또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 6.5에서 7% 밴드인데요. 이 안에는 포함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2009년 1분기 당시가 6.2%였는데 그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전망치에 비해서는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부문이 반등을 했고 주식시장이 꾸준히 올랐고 또 통화정책이 완화됐고 산업 여건이 개선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1분기 고정자산 투자, 또 무역,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3월에 광공업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1월, 2월 5.4%에 비해서 또 예상치인 5.9%에 비해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고 소매 판매도 10.5% 증가로 예상치 10.4%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네. 고정자산 투자도 1분기에 10.7%, 이건 전문가 예상치는 10.4%였는데 이거보다 양호하게 나타났고요. 3월에 중국 무역액이 1조 9,100만 위안,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무역도 좀 양호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니까 글로벌 IB 투자은행에서 좀 섣부르지 않을까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V자형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도 이 중국 경제 1분기에 안정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좀 이게 거시 정책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 상승도 정말 튀어오르는 상승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 회복세다, 안정적이다, 걱정 없다, 이런 평가들을 내놨네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데, 네.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이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이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 총리는 이 3대 평가사에서 한국을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감사하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네. 시평사들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 또 우수한 재정 및 대외 건전성, 양호한 금융 분야 안정성, 이런 것 등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차별화된 강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 또 중국의 경기도나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인데 이 유일호 부총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펴고 있고 구조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네. 수 있다. 또 신평사들도 한국이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이게 이제 S&P나 피치 같은 곳으로 따지면 AA 제로 수준이 되고요. S&P나 피치는 AA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두 단계 한 단계씩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예, 이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건 결국 경제 상황하고는 좀 또 별개로 떼서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네. 좀 예. 그런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현재 경제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세 도피처로 아주 큰 관심과 뉴스를 받은 곳이 또 파나마인데 네. 이곳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에 대해서 각국이 세무조사 공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 유령 회사들이죠. 좀 네. 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적발이 됐는데 한국국세청을 포함해서 35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이 역외 탈세 공조 협의체 이걸 구성을 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역외 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뿐 아니라 각국이 한꺼번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OECD 안에 역외 탈세 공조 협의체가 2004년부터 설립돼 있었는데 이번 파나마 페이퍼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조해서 이 역외 탈세 문제를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네. 35개국 과세 당국이 역외 탈세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주는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이 정보를 같이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뭐 최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해서 21개의 조세 피처에 세워진 21만 개의 그런 페이퍼 네. 컴퍼니의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속에 뭐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유명 스포츠 스타, 한국에서도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네, 그렇죠. 이름이 거론이 됐었고요. 최근에 아이슬란드 총리가 이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제대로 이런 그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그런 범죄는 모두 단죄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 국경을 넘나드는 공조로 좀 잡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이제 인상 얘기가 굉장히 낯익고 자주 들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이 가장 큰 회사, 가장 양호했다고 하는 회사 삼성화재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합류를 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료 전체 평균 2.4%, 개인은 2.5%, 영업용은 8.8% 인상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한 건 2010년 9월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월하고 3월에는 현대해상과 KB손보 또 각각 2.8에서 3.5% 인상을 했었고요. 메리츠화재가 작년 11월에 2.9% 인상을 했었고 하나손보도 당시에 4.8% 또 롯데손보나 MG손해보험, 흥국화재도 5에서 8% 정도의 보험료를 다 올렸었습니다. 네네. 이런 중소형 회사들은 좀 이 손해율이 높아서 그 재무 건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면이 있었는데 네네. 삼성화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비교적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잘 관리된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삼성화재가 지난 3년간 83.3, 83.2, 82.6 요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 손해율이라는 게 보험료를 다 거둔 거에서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을 했느냐를 비율로 나타나는 건데요. 네. 78% 정도가 돼야 BEP가 맞는다고 합니다. 요 네. 이상으로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구간이 되는데 3년 연속 약 5%포인트 정도 더 높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1,158억 원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3년간 4천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 맞긴 맞는데 서민들 가게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쓸데없이 보험료를 또 손해율을 높이는 뭐 외제차라도 일부 얌체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또 총선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었고 오늘은 또 지금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인 것 같은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14.71포인트, 마이너스 1.2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695.62포인트, 플러스 2.2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 워낙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유지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집중시켰습니다만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소 쪽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좀 상승이 과했던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었습니다. 예, 관심 가는 종목이나 업종별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보신다라면 그동안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정유주들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건설주와 화학주들도 모두 같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오펙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점,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들이 좀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많이 낙폭이 과대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에 반해서 많이 빠졌었던 내수주들의 오늘 좀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CJ그룹주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본다라면 종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음료 쪽에서 본다라면 오뚜기, 제일제당 등이 좀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지수와의 괴리가 상당히 컸던 부분들을 좀 메워주는 좀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점이 오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은 종목별로 좀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한풀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비해 조세 저항이 없어서 흔히 고통 없는 세금이라 불립니다. 이게 뭘까요? 내년도에는 발행 규모를 늘린다고 하는데 올해보다 5.2% 늘린 4조 2,700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내년 이것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판매 수익금은 주로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특정 번호나 그림이 일치되는 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되는 표권입니다. 주택 이것, 연금 이것,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건 로또죠. 로또. 1969년 한국주택은행이 처음 발행한 이것의 가격은 그 당시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좋은 꿈 꾸면 많이들 사가는 이것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민간 기업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 진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 많이 가진 대기업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까지 뛰어든다 이 얘기인데요. 통신사부터 금융, 유통사까지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활용도 떨어지는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수요 분석도 없는 데다가 또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택시장에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도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셔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KT나 여러 가지 KB 이런 회사들이 주택 임대 사업에 뛰어든다.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임대주택 정책을 이제 강화하면서 특히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몇몇의 그 건설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건설사들이 특히 이제 그 대기업 비건설사들이 임대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전통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혜택까지 주면서 이렇게 민간 임대 사업에 이런 기업들을 참여시키려다 한다 이런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전월세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요. 네. 정부가 그동안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약효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한 2년, 3년 전부터는 민간 기업을 하여금 그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도 민간 기업 측면에서는 임대사업 자체가 수익성 전망이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그 유인책을 이제 강구해서 참여를 좀 독려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책에 정부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신호에 따라서 뭔가의 어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참여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 임대 시장의 어떤 전세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문제는 이 주거나 이 주택 사업 같은 경우 좀 공공성, 어떤 수익보다는 공공성의 영향에 무게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집을 안 살려는 그 전월세 수요란 것은 대개 이제 주거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네. 예컨대 소득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 수입이 부족해서 전월세를 사는 것이지 집을 살 수 있으면 또 사거든요. 네.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겠죠. 네네. 근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의 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조건 하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지금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성이 담보되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임대료의 상승을 이렇게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의 그 임대료라는 것은 대개 도시에서도 중상층 이상의 소득자만 그때가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임대료 수준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실에서는 주거 약자들의 이제 그 주거 문제로서 전월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수익성을 과도하게 담보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 해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 기업들에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정부 취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논란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트렌드를 만들되 월세가 싸다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대충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살 경우에 한 12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임대료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교수님? 실제 이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할 때 기업들한테 그 세후 수익률로서 한 5%의 어떤 수익률을 담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세전 수익률로 친다면 7, 8% 이상이 이제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이 한 2%, 3%이고 등등의 이런 그 수익률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과도한 수익률의 보장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현실화시켜서 임대료를 이렇게 반영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뭐 평균 임대료가 월세로 환산했을 때 한 110만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110만 원을 내가 이제 그 월 소득에서 이제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임대료의 4배를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월 400만 원, 500만 원을 소득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를 살지 않고 전세나 자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은 임대료가 사실은 중간층한테 집중이 되고 또 그런 만큼 이 저소득층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사실은 이 골목 상권에 비유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생계형 임대 사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그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보는 네. 상당히 이제 임대료가 높은 이제 그런 임대주택 공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월세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또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이 아주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임대료가 높아지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에서 공급한다든가 혹은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공급할 때도 임대료를 이제 따라서 높여내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강남 주택 가격의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것 같은 그런 원리로서 임대주택의 어떤 그런 가격이 대기업이 주도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도 가격 상승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임대료를 높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거다라는 좀 안 좋은 전망이 예상되는 면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세입자라던가 주택 수요자들이 좀 버티기를 하면서 공실률이 대거 늘어나는 사업 자체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100% 사업 실패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요. 네. 대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부지들이 대개 도시의 노른자리 땅들입니다. 네, 알짜배기 땅들이더라고요. 주택권에 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많죠. 네. 문제는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데가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제 실입주가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공실률이 한편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이제 임대료 자체가 고가되면 공실률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실 외국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초기에는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시행착오를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겪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해외 사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본에도 그 거품 붕괴 이후에 이제 집이 안 팔려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이제 놓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인수해서 그냥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임대 사업을 해서 일정한 수익을 남겨서 그걸 배분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이 활성화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집을 지어서 고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들을 위탁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뭐 450만 호 이 정도, 450만 호, 500만 호 정도의 주택을 임대받아가지고 임차를 받아가지고 그걸 적당하게 이제 수리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렇게 부과해서 임대료를 이제 적정하게 이렇게 받아서 수익을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이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입니다. 물론 일본에도 대기업이 이제 주도하는 이제 그런 건설형 임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기존 작은 임대주택들을 위탁받아가지고 대신 관리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이제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자, 이 민간 임대주택 여러 가지 지금 우려점도 타국과의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들도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들을 확실하게 좀 못 받고 가야 이 부작용이 좀 덜할까요, 교수님? 예, 그 임대주택의 그 양적 공급 확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다시피
임대료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뒷받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가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라든가 다른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차 관계 안정화라는 것이 함께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예컨대 뭐 2년, 3년 이 계약을 맺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주거 안정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제도적으로 포함이 된다면 좀 쓸만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인터뷰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네, 자,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요즘 아재 개그 모르면 대화에 끼어들기 힘들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직 아재가 되고 싶진 않은데요. 여러분, 야자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정답은 잠시 후에 출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아재 개그도 그렇고요. 또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도 40대를 중심으로 한 아재들의 소비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오늘 화제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재 열풍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소비 트렌드 또 세대별로의 어떤 경제활동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앞서 제가 문제 하나 내드렸는데 혹시 정답 아십니까? 네, 사실 이건 뭐 알아도 답하기 좀 못한데요. 네. 알면 아재인 거 인증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야자나무에 열리는 열매 정답은 여러분 반말입니다. 반말. 예. 저도 말을 하고 좀 머쓱한데요. 자, 요즘 뭐 아재 개그가 TV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40대와 50대 즉 아재들의 젊은 소비를 큰 손으로 인식하고서 이렇게 좀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있고요. 이 세대의 소비가 작년 대비만 해도 벌써 35% 1년 만에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들이는 품목도 패션 잡화, 뭐 걸그룹 앨범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아재들이 소비 또 문화에 등장하는 배경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40대, 50대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넓은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는 보통 영포티라고 해서 좀 더 젊은 40대들, 40대 한 중반까지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의 아저씨의 모습을 좀 탈피하려고 먼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50대까지 확장해서 이런 부류에 같이 편승하는 건데요. 네. 좀 더 젊은 소비를 하고 젊은 사고를 좀 가지겠다는 건데 원래 아저씨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꼰대라는 말이 있었고요. 네네, 그렇죠. 뭐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개저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비하하는 굉장히 표현. 비하하는 용어인데요. 이건 사실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뭐 40대, 50대 아저씨들 중에서 사실은 뭐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거나 네. 과거의 관성들을 사실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긴 했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배격하는 거였었는데요. 아재라는 말은 거기에 좀 더 순화된 말입니다. 네. 아재 개그라는 것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 하던 개그인데 그걸 아직도 잊지 않고 꺼내는 사람들은 옛날로부터 별로 발전하지 않은 관성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네. 원래는 뭐 그들을 희화한 소재였는데 지금 이런 말들이 자꾸 재미있게 퍼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재 개그를 아재가 아닌 사람들이 좀 쓰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아저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다가 얼마 전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아재라는 화두를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40대 중반 정도 나이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의 이 세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이 중심에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인데도 응답하라라는 TV 시리즈도 그렇고요. 굉장히 소비 혹은 문화의 중심에 와 있거든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게 다 40대인데요. 90년대를 20대로 보낸 40대가 되는 건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네. 이때가 사실은 90년대를 20대로 보낸 사람들을 우린 X세대라고 부릅니다. 네. 이 X세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왜 X였냐 하면 기성세대들로 봐서는 전혀 얘들 모르겠다고 해서 X가 된 건데 네. 기성세대가 하지 않던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소비하는 거나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거나 좀 더 관대하게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태도들은 과거 세대는 없었습니다. 네. 이런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고 있던 X세대가 나이를 좀 들어서 지금 40대가 된 건 거죠. 그래서 네. 이들이 단지 개인적 경험이라기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화두가 계속 보편화되고 있는 건데 요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자층은 40대입니다. 네. 10대, 20대는 사실 텔레비전 안 보거든요. 아, 그렇죠. 주로 40대 이상들을 타겟으로 보통 방송을 많이 만들게 되고 또 방송국에서 방송을 가장 열심히 만드는 PD들이나 보면 대부분 40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자기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당시 90년대를 계속 화두로 하는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즘 90년대에 살아왔던 지금의 40대가 자꾸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비라는 것들이 과거 세대에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거였었어요. 네. 소비라는 거 말 앞에는 꼭 과소비란 말을 붙였었는데 네네. 요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라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태도 때문에 40대이지만 뭐 걸그룹을 좋아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고 나는 걸그룹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뭐 술을 좋아한다면 그 또한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거기다가 네. 요즘 아저씨들도 주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뭐 주방, 가전 이런 쪽에 소비를 좀 많이 합니다. 한때 국방 유행했을 때 국방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남자들이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집에서도 남자들이 아내 대신 요리를 많이 하면서 그들이 요리만 배운 게 아니라 사회적 태도를 배운 겁니다. 네. 남녀 역할의 구분이 없다는 걸 배운 거니까 어찌 보면 이런 태도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확산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90년대 흐름이라는 건 거죠. 예, 좀 탈권위가 우리 사회에서는 90년대에 고조됐고 그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영포티라는 말 그대로 젊은 40대 언뜻 보면 어감이 예전에 사오정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과 봤을 때 좀 다른데 어떻게 40대를 젊은 세대로 인식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은 사오정이라는 말은 45세가 정년이니까 굉장히 슬픈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영포티는 40대가 젊다는 게 과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죠. 40대면 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텐데. 중년이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40세가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30대만 해도 뭐 인생 꺾어졌다 이런 말 썼는데 이제는 네. 40대가 넘지 않고는 그 말을 못 쓸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물리적 나이는 과거이나 지금이나 40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물리적 나이겠지만 사회적 나이로 봤을 때는 요즘의 40대들은 과거에 한 30대쯤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1990년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30살이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10살 정도 더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사회적 나이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40대를 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보도들과 또 신문들을 보니까 이 X세대였던 청년들 20년이 지나서 지금 C세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소장님? 네, C세대도 사실은 이들이 문화에 대한 소비가 좀 많다 보니까 컬처 세대 아니면 또 이들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세대 또 이들이 워낙 다양한 개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컬러풀하다고 하고 또 이들은 인터넷도 사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와 PC 통신 인터넷을 다 써본 세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연결, 커넥트에 훨씬 능하다고 해서 이런 말들 다 갖다 붙여서 C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런 특정은 조 자체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을 텐데 적어도 1990년대 X세대들이 그만큼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고 과거의 세대에 비해서 훨씬 창의적이었고 다양한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보통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좀 보수화가 되거나 뭐 아저씨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주목해보자 이거죠. 네. 이 세대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애써 집을 마련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또 특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특성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가장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이 사실은 X세대예요. 네. 1980년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어릴 적부터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아파트에 쭉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누릴 행복의 가치인 거지 이걸 상품의 가치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가지면 좋지만 굳이 빚을 내서 이 담보 잡힌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네. 거고 그 돈으로 대신 자기가 좀 더 새로운 걸 누리겠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집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고요. 또 이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중에 하나가 보수, 진보, 지역구도 이런 게 있었다면 네네. 이들은 그런 구도가 아니라 누가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찾아줄 건가에 대한 부분 어찌 보면 정책에 더 관심 가지는 세대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번 선거는 끝났지만 다음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우리 사회가 선거를 치를 때도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사실은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그 관점과 정책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런 태도를 가진 40대가 꽤 늘어났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비 트렌드 전문가였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영섭 소장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문화로 풍요로워지는 금요일 오후 생생 코너의 애청 코너죠. 경제 신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약간 무슨 참선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경제와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요즘 좀 슬픈 이야기지만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죠. 다운사이징, 심플, 정리 이런 것들이 기업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은 새로운 생존 전략과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버림의 미학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네네. 지난해 20대 기업 가운데 13곳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한국 주력 기업의 65%가 매출이 줄어들었고 1조 원이 넘는 대형 적자를 낸 기업이 6곳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대기업의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소기업은 사실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두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경영학자죠. 유필화 교수가 이번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책을 내놓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필승의 경영 전략 28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소개하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2008년 이후보다 작년에 보험 해지 금액도 역대 최고로 높았더라고요. 무엇을 버릴까라는 제목과 이렇게 겹치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드는데 이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그렇지만 버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하지만 우리는 버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경영 전략의 권위자 마이클 포터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는 일이 전략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 예, 또 스티브 잡스도 애플로 복귀하자마자 고민한 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다고 그러죠. 또 네. 알리바바의 회장 마위는 리더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잔가지들을 과감히 쳐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최고의 역량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버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책은 경영에 있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사람, 혁신, 이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들어도 무릎을 치면서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람 혁신 이익의 관점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책 내용 좀 더 깊이 들어보죠. 예, 이 책을 펼치자마자 인문학적인 통찰력으로 현대 경영을 해석하는 유필화 교수의 장기가 드러나는데요. 네. 논어는 기본이고 책은담, 한비자, 정관정요, 사기 이렇게 인문 고전에 등장하는 역사적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의 실화점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라이벌 관계를 꼽아라 그러면 유방과 항우를 꼽을 수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 통일을 목표로 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네. 전쟁 초기에 전세가 절대적으로 항우에게도 유리했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인물로 보면 항우는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말 걸출한 장군이어서 능력만으로 절대로 유방이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하지만 놀라운 게 이들의 대결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유방의 역전승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네. 저자는 그 승리의 비결을 결국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유방에게는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량, 소하, 한신이라고 하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는데 네. 이들의 능력을 잘 이끌어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반면 워낙 혼자 스스로 뛰어난 항우는 자신보다 뛰어난 참모들을 잘 고르지 못했고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유필화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뛰어난 리더란 부하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결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그것에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예, 뛰어난 리더는 아이디어를 직접 짜내는 리더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짜도록 만들어주는 리더다. 이 그렇죠. 최근 기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가 경영이다. 뭐 이거는 불변의 사실인데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의 시사점을 찾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책의 1장에서는 인류의 5,000년 내공이 담긴 고전과 역사 속에서 21세기 경영 리더십의 지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책의 2장은 독일의 강소기업들 히든 챔피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영의 기본을 잘 지켜가면서 변화와 혁신에 유연하게 적응해가고 있는 기업들이 전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버린다라는 건 결국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계를 주림잡고 있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의 경영 전략은 전문화와 세계화라고 그러는데요. 네.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잘 골라서 그것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틈새 시장을 통해서 파고드는 것이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의 기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네. 고성능 마이크라든가 렌즈, 보틀링, 필터, 풍력 발전 이러한 특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네. 한 가지 책에 보면 중요한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네. 독일이 1,570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은 337건, 스페인은 79건, 그리스는 23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독일이 이 특허 출원에 열심을 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고요. 직업훈련 시스템을 이용한 전문 기술자 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일은 히든 챔피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잘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독일에서 뭐 마이스터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 선택과 집중, 버림의 미학, 즉 버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받아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버리려면 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뭔가 버릴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들. 사실 그동안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을 추구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기업들을 쭉 열거하면서 핵심 사업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무리하게 진출한 전례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특히 지금 시기가 더욱더 그러한 시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경영 환경의 문제가 매출 혹은 시장 점유율 위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고에서 좀 버려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면 자칫 구조 조정, 인력 감축,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계십니다. 그런 어감이 떠올라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책들이 쓰여진 이유가 모름지기 리더라면 이런 책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 가운데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잘못된 리더의 생각, 편견, 습관, 기득권, 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먼저 버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공동체 또한 뭔가 활력이 생긴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버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곰곰이 들어보니 이 버림이라는 건 결국은 가장 좋은 걸 얻는 것이라고 바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캐펜텍! 역시 캐펜텍. 캐펜텍! 제일약품 평택 평접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이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거리 할 때 뭐라 그랬지?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C.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447님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복권인데요. 생수 당첨되셨고요. 8247님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